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공산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지만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던 카를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그야말로 20세기를 뒤흔든 인물이죠.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소련과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채용하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조합 조직들이 마르크스의 사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강령과 규약을 만들었죠.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이론가 언론인,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 남부의 트리어에서 변호사인 아버지 하인리 마르크스의 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포도밭을 여러 개 소유한 중산층 집안이었기에 마르크스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죠. 또한 마르크스는 가계 혈통상 유대인 집안이었으나 가톨릭으로 개종한 자유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체로 열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자유로웠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진로 문제였죠. 아버지 마르크스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길 바랬거든요. 결국 마르크스는 본대학교의 법학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도 되었겠다. 원래 법학보다는 역사와 철학, 종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청년 해결파에 가입하게 되죠. 당시 마르크스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다가 수감이 될 정도로 거칠고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해결파에서의 활동은 마르크스를 더욱 급진화시켰죠. 이때의 경험은 마르크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무렵에 마르크스는 잦은 음주와 사람들과의 교제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때 4살 연상의 여성 예니 폰 베스트팔렌도 만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사랑에 빠진 예니는 당시 기죽장교와 약혼 중이었음에도 부모 몰래 마르크스와 약혼을 하게 되죠.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예니는 귀족가의 딸이었지만 마르크스는 중산층이었으니까요. 약간 연애 소설 같네요. 청년 해결파에다 연애까지 하면서 마르크스는 점점 법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1841년 예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데모크리스토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 차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죠. 마르크스가 23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얻은 마르크스는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는 했지만 교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박사학위를 땄던 당시 프로이센 왕정은 민주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교수로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마르크스는 교수직 대신 잘못된 제도와 가치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저널리스트가 되기로 하죠. 마르크스는 라이니시의 자이퉁지의 정치 평론을 쓰면서 정치 기고가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 안가 라인 신문의 편집국장까지 맡게 되었고 생활도 좀 안정되었죠. 라인 신문은 마르크스가 편집국장을 맡고 나서부터 급진적인 신문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의 자유, 포도 재배 농민들의 열악한 상태와 관련된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체제 비판적인 글은 경찰과 정부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았거든요. 결국 라인 신문은 1843년 프로이센 당국의 검열과 탄압으로 폐간되고 말죠. 프로이센 왕국의 언론 탄압을 겪으면서 마르크스는 혁명 없이 입헌군주제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때부터 마르크스는 전제군주제를 타도할 수단은 혁명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게 되죠. 신문이 폐간된 후 마르크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대학 시절에 만난 연인 예니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인 1843년 10월 부인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죠.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독불연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독불연보는 단 1회만 내고 더는 발행하지 못했죠. 독일로 몰래 들여보내기가 어려웠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시기 마르크스는 논문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와 해계 법철학 비판을 위한 사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특히 첫 번째 논문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급진적 민주주의에서 혁명적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보여주고 있죠. 1844년 8월에는 마르크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사상적 동반자가 되는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나게 되었죠. 사실 둘은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마르크스가 라인 신문에서 편집장을 할 때 엥겔스는 특파원을 했죠. 하지만 말이 잘 통하는 인물 정도였지 그렇게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사상적 입장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후 그야말로 평생을 함께하게 되죠. 마르크스는 심각한 악필이었는데 마르크스의 글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엥겔스 뿐이었을 정도로 둘은 치밀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신성가적 혹은 비판적 비판에 대한 비판,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에 대하여의 공동 저작을 시작으로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당
공산당 선언 등 역사적인 저작들을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엥겔스는 40년에 걸쳐 마르크스를 지원했는데 마르크스를 향한 그의 희생이 어느 정도였냐면 생활고를 겪는 마르크스를 책임지기 위해 엥겔스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던 맨체스터의 아버지 회사에서 자신의 삶을 바칠 정도였죠. 이 정도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영국에서의 가난한 망명 생활 동안 탄생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1권은 엥겔스의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본 2상권도 마르크스가 죽은 뒤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악필을 독해하고 단편적인 메모들을 모아 하나의 이론으로 엮은 덕분에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수시로 편지로 소통했는데 20년 동안 나눈 편지만 1300통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파리에서 엥겔스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마르크스는 벨기에 브뤼셀로 이주하게 되죠. 마르크스가 하는 말들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사상이었지만 어찌되었든 핵심은 현재 세상의 구조를 바꾸자는 말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언론은 물론 정부의 공격까지 받았기에 더 이상 파리에 살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벨기에 정부도 딱히 반기지는 않았죠. 마르크스는 현재 정치적 상황이나 사상에 대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브뤼셀에 살 수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온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집회 활동만 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결성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집회 활동을 하는 동안 이념 사상은 더 정밀하게 정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 뭔지 왜 공산주의를 택해야 하는지 말하고 다녔죠.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출판하죠. 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한 자본주의의 모순과 착취의 본질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담은 책입니다. 유명한 문장인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이 말도 이 책에서 나온 말이죠.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티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사슬 뿐이여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말도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1848년쯤 유럽은 혁명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꼭 공산주의와 관련된 혁명들은 아니었지만 자유주의를 외쳤던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나며 공화정이 선포되었고 독일에서도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서 자잘한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죠. 분명히 뭔가 변해가고 있었고 대중들의 봉기는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체제를 바꾸고 신분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마르크스는 흥분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아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변하는 것을 자신이 한평생 외쳤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1848년 6월 1일에는 독일의 혁명을 위해 과거 자신이 일했던 라인 신문에 맥을 잇는 신라인 신문을 만들고 혁명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죠. 혁명의 바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꺼지고 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혁명의 바람은 잠시 불고 말았죠. 특히 독일에서는 언론 탄압, 계엄령 등 정부의 탄압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신라인 신문은 얼마 가지 않아 폐간하게 되었죠. 다시 파리로 돌아간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혁명을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프랑스 정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파리에 프랑스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마르크스는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마르크스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죠. 돈이 없었거든요. 신문사에 기고를 하며 저수를 했지만 돈이 되지는 않았죠. 런던에 도착한 지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아파트에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가 하며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가짜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죠. 하루는 마르크스의 아내 예니가 음식을 사기 위해 마르크스의 바지를 전당포에 맡겨서 외출이 불가능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마르크스는 7 자녀를 뒀는데 자녀 넷은 모두 어렸을 때 사망하고 말죠. 당시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를 잃는 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마르크스는 돈이 없어서 의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아이의 사망을 지켜봐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것은 미국 신문사의 특파원이 되면서입니다. 런던 특파원이 된 마르크스는 객관성은 부족한 편이었지만 신문사 자체가 진보 매체였기에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글을 꽤 좋아해 주었죠. 이때 미국에도 마르크스의 이름이 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에서 그렇게 큰 돈을 주지는 않았기에 책을 쓰며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나왔던 엥겔스 덕분이었죠. 엥겔스의 지원 덕분에 1867년 자본론 같은 주요 저작들을 써낼 수 있었죠. 마르크스의 부인 예니는 1881년 12월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르크스의 큰딸은 마르크스가 숨지기 2달 전에 방광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속되는 불행 속에서 마르크스는 심신이 쇠약해졌고 죽기 전까지 후두연과 기관지염, 폐궤양, 위장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래도 말년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종자들도 돈을 보내주었거든요. 좀 모순이기는 한데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으로도 돈을 꽤 벌었고요. 그러다 사회주의가 퍼지고 세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1883년 3월 마르크스는 숨을 거뒀습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엥겔스를 포함해 고작 11명만이 참석했죠. 외로운 최후였습니다. 비록 그의 장례식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공산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사회에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죠. 명성에 앞서 근대를 말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학자라고 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 물들었던 세계가 두 개의 사상으로 갈라졌던 냉전 시대를 지나 지금 마르크스의 이론들은 그냥 학문 정도이죠. 더 이상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카지노를 다니고 주식 투자를 했다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선적인 모습들이 밝혀지면서 마르크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안 좋은 평가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경제관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가 그리고 마르크스가 정립한 공산주의가 단독으로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소련의 등장, 산업혁명 후 생겨난 과다 공급, 신분제도가 사라진 뒤 생겨난 자본과 노동자의 새로운 관계, 이로 인해 도래한 사회주의의 바람으로 인해 마르크스와 공산주의가 유행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본론을 읽어본 거시경제학의 창시자인 케인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책이 왜 이 같은 반향을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본론의 사회학적 가치가 어떻든 간에 경제학적 가치가 0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칼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